드디어 올겨울 들어 영하의 날씨가 시작되는 그런 차가운 날씨인데도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을 응원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권칠승 벤처중기부 장관님, 그리고 이하경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의 향도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이제 국회까지 진출하신 우리 최승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귀빈 여러분, 특히 중소벤처 소상공인 관계자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제 일상적인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조금 더 먼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일시적인 일과성 팬데믹이 아니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함께 가는 그러한 팬데믹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는 달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고 국내 산업 전반에도 보이지 않는 다양한 요소수 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새로운 애로 요인들이 돌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0년째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중소기업 시대가 오리라고 떠들었지만 체감은 못했지만 요즘에는 제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역이구나, 특히 독일 이상의 중기벤처 강국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내부적인 자신감을 확실히 갖게 됐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중소기업 누적 수출액은 85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월별 수출 실적은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누적 벤처 투자는 사상 첫 5조를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MZ세대로 통칭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중기 벤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늘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도 올해 7월까지 4개사가 추가로 탄생, 총 15개사가 늘었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100개사를 돌파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벤처기업의 고용 역시 우리나라 4대 그룹을 넘어서며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칠승 장관님과 그리고 중기부 산하기관장님, 무엇보다도 우리 벤처기업 지원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하경 위원장님과 최승재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극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극복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확실히 우뚝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앞장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경제, 아주뉴스코퍼레이션도 동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혁신 성장의 길에 한 걸음 더 내딛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점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기회를 포착,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시상하려 합니다. 단순한 시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여론을 환기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격려가 쏟아지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경제는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을 매년 지속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5개국어의 미디어인 글로벌 미디어로서 우리 중소벤처, 소상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데 향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고로 Small is beautiful and stro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바로 거기에 걸맞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에 못지않게 전 세계의 시장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제가 오늘 10시부터 국무회의가 있어서 오늘 행사 끝까지 같이 못하는 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의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개최, 그리고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수상 기업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주뉴스코퍼레이션 곽영길 회장님, 그리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경 위원장님, 그리고 최승재 의원님 비롯한 네 분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2조 6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고 사상 처음으로 벤처 투자액 5조를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4조 3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아마 5조 건너뛰고 바로 6조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ICT 벤처 기업의 고용이 전년 대비 6만 7천여 명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약 2만 4천여 개 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고도화하여 생산성 향상, 또 품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경영 안정을 위한 피해 지원과 더불어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등의 디지털 기술을 보급하고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여 디지털 시대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를 확대함은 물론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K-스마트 등대 공장을 보급하는 것과 같은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상점과 스마트 공방 보급을 확대하고 온라인 배송 등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성장 동력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노력을 더욱 뒷받침하겠으며 또한 오늘 디지털 혁신과 신비즈니스 논의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바랍니다. 중기부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과 스마트 대상 시상식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 기업들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모멘텀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시장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대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막론하고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조공장은 스마트 공장으로 운영 시스템을 전환하고 기업 현장에서는 원격 교육, 원격 근무의 확대와 금융문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의 변화로 다양한 비대면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기업과 신흥 플랫폼 기업들은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종사자들은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신기술과 신문화에 적응하며 성장한 기업들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세계적인 변화의 시기를 선도하고 디지털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래지향형 글로벌 스마트 매체 아주경제가 주최하고 중소벤처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과 신비즈니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며 국회 산자준비위원회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소벤처기업, 더불어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해주신 아주경제신문 곽영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그리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중소벤처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제2의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 끝까지 좀 자리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오늘 또 상임위 전체 회의가 또 있습니다. 이하경 위원장님 모시고 또 회의를 또 10시에 또 가야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원래 이제 저도 그 민간인 시절에는 회의 가면은 끝까지 좀 있는 거, 의원들 빨리 가는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곽영길 아주 뉴스코퍼레이션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우리 조직위원장 주영섭 조직위원장님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이하경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님, 권칠승 중소벤처부 장관님 참석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의 주제는 중소벤처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과 신비즈니스입니다. 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그 과정을 조명하고 뜻깊고 하여튼 의미 있는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서민 경제를 지탱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정책적 지원에서 차별 없이 안착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충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에서 요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외, 불평등, 심화 같은 일들이 또 전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그런 부작용도 우리가 한번 견제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2의 스마트 대한민국 포럼 개최 축하드리고, 오늘 포럼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퍼져서 중소벤처기업들, 소상공인들이 또 새로운 전환, 또 산업혁명의 전환이 되도록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개받은 주영섭입니다. 오늘 이번에 조직위원장 내지는 이렇게 그 심사위원장을 좀 맡게 됐는데요. 우리 아주경제신문 또 아주 뉴스코퍼레이션이 매년 이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을 이렇게 유망한 우리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들한테 주고 계시는 건 정말 그 우리나라 이 스타트업 내지는 벤처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과거에 이제 중소기업 청장을 할 때부터 또 그 이후에도 지금 대학에 서울대 특임 교수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곽 회장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주역이 바로 중소 벤처 기업들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포함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갔느냐 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이 심사 기준에 많이 반영을 해서 이번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국내에서만 통하는
이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은 대한민국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애국 기업이 되려면 국내에서는 사실상 제로섬, 현재는 저성장 시대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되기 때문에 한 회사가 고용이 늘어나면 다른 회사 고용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국내에서만 통하는 걸 갖고는 국가 경제에 이렇게 큰 기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국내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이 통하는 기업이 되면 정말 진정으로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결국은 순증, 고용도 순증을 만드는 진정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사업화 실현 가능성, 또 이 시장에 대한 파급력, 또 성장성 이런 걸 결국은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도 감안한 점들을 높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 이 기술의 경쟁력이 아주 혁신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 그다음에 또 기술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두 번째 기준이 되겠고요. 세 번째 기준은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소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에너지 기술에 관련된 문제, 또 그래서 우리 지구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또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사회가 지향하는 비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성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기반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기업의 이 투자 유치 실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 여러 가지 경영자의 어떤 탁월한 경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뭐 19개 기업이 선정이 되셔서 오늘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19개 수상 기업들 모두 한 분 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진정으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정말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 기업으로서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뭐 19개 기업의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 공적이랄까 이런 점은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길어서 시간 관계상 좀 줄이고요. 특히 이 오늘 중소 벤처 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시게 되는 기업인 핀다는 굉장히 만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핀다는 핀테크, 요새 뜨고 있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출 중개 서비스, 또 대출을 관리하는 서비스 이런 걸로 통해서 지금 상당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앞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 단지 대출 중개 관리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모든 특히 개인 대상의 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은 이 여러 가지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포함해서 약 174억 원을 지난 6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투자를 받아서 1,000억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 기업에도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시장에서 지금 잘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핀테크 기업이 쉽게라면 좀 너무 어려운 맛이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에는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지금 아세안 시장이라든가 아중동, 뭐 또 인도, 또 이런 시장들은 상당히 진출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 해외 시장에 국내 시장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나가서 정말 글로벌
이 핀테크 기업으로서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동반성장위원장상 또 동서기업 회장상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분 각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보다 다 개념이 비슷한 이런 그 현재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분발하셔서 하나의 이런 그 우리 아주 경제신문이 지금 하고 있는 시상하고 있는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을 수상하는 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큰 발전을 해주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핀다 귀하는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생트비 귀하는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포스트 코로나 선두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권기홍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샤프른 컴퍼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패스트뷰 귀하는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포스트 코로나 선두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기관의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상장 도담아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GDIND 귀산인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포스트 코로나 선두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발명진흥회장 권오현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상장 LN벤처그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유니빅 캐릭터 귀산인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한 포스트 코로나 선두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강상권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독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코코넛 사일로 귀산의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포스트 코로나 선두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이노비즈 협회장 임병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C컴퍼니 B사는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포스트 코로나 선두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기술 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호.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수상기업 시리즈 벤처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후 귀하는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조봉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브레이브 모바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코스메 셰프 B사는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포스트 코로나 선두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 이재홍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상장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S랩 아시아 B사는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공모에서 스마트 배송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 콜드체인 산업에 이바지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오동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상장 제일 에듀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탱크에듀 B사는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포스트 코로나 선두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창업진흥원장 김용문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상장 럭스랩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통임 B사는 제2회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공모에서 혁신성과 꾸준한 기술 개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포스트 코로나 선두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윤숙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중소기업과 이 벤처기업이 안고 있는 고민들 이거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움직여지네요. 예, 크게 두 가지고요.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크게 한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 이슈는 크게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경제, 사회, 글로벌 환경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좀 내용이 많은데요. 우리 잠재 성장률 하락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모든 거를 총 동원해서 성장률을 했을 때 과연 몇 %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년까지 2.3 정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국회에서 발표한 거고요. 또 OECD에서는 여기 작게 보이지만 한국을 미래에는 1.0%밖에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동원했을 때 저거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제 뭐 불평등의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뭐 저보다도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회 이슈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요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인데 여기를 한번 좀 보시죠. 뭐 인구 감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43조 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중소기업 전체에 투입된 예산이 22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소기업 전체에 투입된 예산보다도 2배가 더 늘어났는데도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조금 작게 그려졌는데요. 여기 여성의 취업률하고 여기 출산율은 그냥 한 여성이 몇 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취업을 하면 아이들을 많이 안 낳았던 게 옛날의 트렌드인데요. 지금 2020년에는 보면 이게 굉장히 가파른 양의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성들이 애를 낳으려면 뭐 좀 이런 표현이 좀 지났지만 애를 낳으려면 결국은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인종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인종 갈등인데 여러분 뭐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 대충 알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월드컵 예선이 전 유럽에서든 어느 나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만 빼고는 모든 나라의 국가대표에 유색 인종이 껴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게 뭐 프랑스인가 싶을 정도로 유색 인종이 껴 있고 한국만이 오로지 한국 사람으로 승부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인종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도 깊숙이 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거를 뭐 G세대라고 읽을 텐데 저는 그냥 Z세대라고 읽겠습니다. Z세대를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이죠. 불경기에 성장한 세대, 실용적인 세대,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는 세대,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바일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 같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숙달된 측면이 있고요. 또 가치 제공 기업을 선호하는 세대, SNS를 선호하는 세대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쓰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의 세대들은 기업을 성장하거나 국가 성장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라고 하지만 지금 G세대, Z세대 같은 경우는 내 캐리어를 빌딩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의 관점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쉽게 떠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밀레니엄 세대, 뭐 Z세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밀레니엄 세대는 쉽게 얘기하면 IMF 외환위기에 나타난 세대입니다. 그때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Z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태어난 세대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위기 때 태어난 세대들이 또 20년 후에 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여기 계신 기업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친구들을 어떻게 안아줄 것이냐,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이슈인데요. 글로벌 이슈에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야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요 G2가 갈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하고 있다.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 뭐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들어도 알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또 글로벌 이슈에서 한 가지는 아시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또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기회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가 환경 이슈를 꼽았는데요. 환경 이슈가 뭐 워낙 많이 논의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짧게 한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요 기후 변화라는 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우리가 낮추겠다라고 노력을 했을 때 한국 GDP는 7.4%가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굴뚝이 막히면서 생산활동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요거를 2도씨 사이로 1.5도에서 2도씨 사이로 조금은 뭐 상승하되 요거를 조절해 보겠다고 했을 때도 GDP가
2.7% 정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맨 앞장과 한번 연결했을 때 우리의 잠재 성장률조차도 기후 변화에 우리가 쫓아가려면 이것도 다 깎아먹게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탄소 중립이 우리가 조금은 뭐 이번 정부에서 너무 빠르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어찌게 됐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소 같은 게 가장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그 대체 에너지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결국은 대체 에너지 개발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경제, 글로벌, 환경, 사회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자세히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왑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보면요, 경제 같은 경우는 약점이고 기회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마찬가지고요. 환경 같은 경우는 뭐 강점도 없고 약점도 없고 기회도 없고 오로지 위험 요인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회 같은 경우도 역시 약점하고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풀려면 저같이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풀 건가 끊임없이 전략을 짜고 정책을 만들어내는데요. 아직은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 줄 하나가 이제 많은 정책이 되는데 제가 단언컨대 이걸 뭐 아직 완성은 못했습니다만 단언컨대 이 모든 거를 풀어가는 정책 중에 공통점은 디지털화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모든 전략에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따라서 한국 경제는 지금 현재 보면 어느 것도 S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점 요인을. 그래서 이거를 강점 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디지털화가 유일한 전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소기업이 위기 극복의 주역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통계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 그 이전에 IMF 외환위기, 또 카드 대란 2001년도에 IT 버블 붕괴,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모든 게 위기에 겪을 때마다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은 항상 대기업을 압도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번에도 코로나 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여기 또 하나 제2의 벤처 붐,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이 벤처에 대한 이 설립 숫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실 것 같은데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데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마트 공장을 한국은 지금 뭐 경쟁하듯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현재 2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현재 지금 만들어 놨고요. 뭐 스마트 공장을 해놨더니 뭐 좋은 것만 나타난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뭐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받아들일 텐데요. 제가 영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혁신은 something new, 과거에 없던 뭔가 새로운 것, 또 하나는 something better, 뭔가는 과거보다 좀 더 나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지금 한글, 아래아 한글 뭐 2014년 버전을 쓰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조금 불편하니까 거기 아래아 한글 옛날 거 쓰면 상당히 집요하게 문서를 뜰 때마다 앞에 뭐가 뜨죠. 상위 버전이 아닙니다라고 반성하게 만드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위 버전을 샀다면 여러분 그것도 혁신입니다. OECD는 그거를 혁신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매우 부끄럽게도 한국의 혁신률은 이렇게 낮습니다. 대기업도 33개국 중에 30이고요. 중소기업은 그나마 좀 낮습니다. 25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 공장 비율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 혁신률은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혁신이 낮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제가 지금 그래프에는 뭐 표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혁신에 대한 정부 수혜율이 몇 %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혁신을 위해서 지금 드라이브는 걸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그나마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혁신을 주도하는 요인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여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혁신도 사실은 모든 대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대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더 하나 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는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표적일 건데요. 사실 뭔가 새로운 기계라든가 투자에 의한 혁신보다는 여러분 매일 밤을 새면서 고생하는 걸로 지금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 투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게 콜롬비아가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3위로 떨어졌고요. 지금 주 52시간 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눈에 띄게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동시간이 많은데도 생산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직은 우리가 혁신이 조금 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중소기업은 혁신이 부진할까라는 거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매출을 가지고 한번 보면 91%가 내수고요. 8.8%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의 내수를 다시 100으로 놓고 쪼개 보니까 거의 90%가 타기업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B2B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물건을 만들었을 때 직접 시장에서 소비자한테 갖다 파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우리는 마케팅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마케팅 회사에 B2B 형태로 물건을 넘기는 성향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혁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개당 10,000원에 100개를 납품하기로 우리는 1월 1일 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혁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게 10,000원에 100개가 아니라 5,000원에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은 혁신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납품하기로 1월 1일 날 계약 맺은 다른 회사는 그거를 그럼 5,000원이니까 여러분 정말 고생했습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반영해 줄까요? 오히려 반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격을 깎을 수 있겠군요라고 오히려 가격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납품 계약에 의해서 맺어지지 않았는데 혁신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혁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 10,000원짜리를 지금 100개를 만들었는데 막 공장에 기계 투입을 해갖고 200개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혁신의 결과로 그러면 나머지 100개는 어떻게 납품을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납품을 받는 기업과 100개를 사주기로 납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추가로 생산한 100개를 이 사람은 사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이 낫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여기 제가 만들어낸 뚱딱거리고 만들어낸 표가 아니라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 다 공식화된 기관에서 나온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짧게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R&D부터 시작해갖고 혼자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진짜 라면 끓여 먹으면서 햄버거 사 먹으면서 R&D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보통 뭐 하십니까? 보통 사업화라는 표현으로 디자인을 갖다가 거기다 입히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디자인까지 입혔어요. 이렇게 만들기로 디자인 짰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해서 이제 물건 부품들을 조달하는 포메이션을 짜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제조에 들어가고요. 제조에서 물건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이 유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유통 라인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선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사후 서비스, AS 등 사후 서비스가 될 텐데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Y축은 부가가치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게 하나의 밸류 체인에 대한 참여 수준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기업 활동을 보통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가가치의 참여, 밸류 체인의 참여 수준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부가가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죠?
R&D에서 디자인으로 해서 제조까지 갔다가 그나마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 밑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물건을 제조하려고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그렇다면 나는 그냥 R&D만 하고 살고 싶은데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됐을 때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중소기업 지원은 여기에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R&D 지원, 창업할 때 디자인 지원, 제조 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 지원 다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은 굉장히 희망찬 창업을 해서 힘들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굉장히 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네거티브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사실은 R&D를 끝나셨다라고 하면 디자인을 제일 잘하는 기업을 빨리 찾아서 협업을 하시라는 거죠. 직접 디자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끝났다면 제조를 하려고 공장을 알아보고 공장을 사지 마시고요. 기존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제조업에서요, 이런 시제품들을 다 만들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할아버지 사장님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서 손을 잡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물건이 잘 나왔다는 거 보여주고 오히려 투자를 받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조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제조를 잘하는 기업과 손을 맺는 것, 이게 협업입니다. 협업. 그래서 연결의 힘으로 모든 물건을 팔아서 나가고 여러분은 다시 계속 R&D만 하고 계시는 거죠. 또 다른 R&D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협업의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게 제가 여기서 말한 협업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라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R&D를 안 하면 이 라인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진짜 국가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요.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팔릴 거야 라고 하면 중국으로 가서 직접 만들어야죠. 요새는 굳이 이걸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땅에는 R&D하고 디자인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중국에 가서 하는 거죠. 또 거꾸로 이거는 중국에서 팔리는 것보다는 우리는 생산비를 어떻게 저렴하게 갖고 가는 게 더 큰 이슈야. 차라리 그러면 베트남에 가서 팔고 중국에 갖다 파는 게 가장 좋아라고 해서 해외로 요 라인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가 대한민국이 그토록 오매불만 기대하던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진짜 여기 우리 신비즈니스라는 개념에서 제가 한 가지, 저는 뭐 말로만 항상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 가지 사업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인이 형성됐을 때 이것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납품으로 형성된 중소기업 판로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거냐? 여러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라인에서 지금 물건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 제가 말씀드린 버추얼 클러스터라는 거죠. 가상의 공간에서 이 라인이 모두 형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여기서 R&D 하는데 제조는 여기서 베트남에 있어요. 여기는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출장 가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의 공간에서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그런 게 신비즈니스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분 동안 시간 지켜주려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맘편한 세상 정지혜 대표입니다. 네, 오늘 뭐 여러 주제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우선은 발표하는 저희 회사 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2016년부터 아이돌봄 연결 플랫폼, 이제 일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이를 찾을 수 있는 맘시터 서비스를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도 받았지만 누적 회원수가 이제 97만 명이나 되는 국내 1위의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또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 1위를 이제 벤처기업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는 영예를 얻기도 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면서 또 많은 응원과 지지 속에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10년 전에 우리의 삶 다들 기억하시나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10년도 정도를 이제 회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길가에서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기도 하고 아니면 콜택시, 전화를 통해서 이제 택시를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또 지하철에서는 5명 걸러서 한 분 정도는 항상 저렇게 대문짝만한 신문을 보고 계셨던 아저씨 분들을 항상 마주쳤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어디를 나섰을 때 지갑을 항상 들고 다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런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현금이 항상 필요했었던 지갑을 우리는 항상 또 그 가방 속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도 있고요. 10년 전에는 또 저렇게 성능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이라고 나왔었던 이제 뭐 갤럭시 A라는 그런 터치형 이 스마트폰이 나온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의 삶과 지금의 삶은 사실 뭐 먹고 쓰고 자고 이런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를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할 때는 그냥 그 전날 밤에 이제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뭐 택시를 부를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호출을 해서 나가서 기다리는 일이 없이 바로 택시를 호출을 하기도 하고, TV를 보는 대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을 하는 컨텐츠의 소비량도 굉장히 많이 늘 만큼 저희가 이거를 소비하는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그 방식이 디지털 경제화 그리고 디지털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시간을 맞춰서 본방만 보던 그런 세상 속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기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집을 찾을 때에도 일일이 부동산을 찾아서 헤매지 않고 핸드폰 플랫폼으로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단축, 삶의 효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삶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육아 역시 저희 맘편한 세상이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요. 노동 집약적으로 그리고 불투명한 정보 속에서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내던 이런 육아 산업을 저희는 투명하고 신뢰 높은 정보를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서로 매칭을 하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고, 이 이해 관계자분들,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이 주변의 가족분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이 육아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된 영역입니다. 여전히 조부모님들의 도움을 빌려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의 비중은 93%나 된다고 해요. 주변에 이제 아이 키우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할머니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이렇게 도움을 못 받는 워킹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이 퇴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 그 돌봄 공백, 돌봄 대란이 일어나면서 여성분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육아 문제는 뭐 아이, 할머니, 그리고 주변의 가족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특히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저희 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2위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모두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성 임원의 비율은 OECD 꼴찌, 심지어 9년 연속 꼴찌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뭐 유리천장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기반, 정책 이런 부분들도 문제겠지만 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나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이를 맡기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에 저희는 이 문제를 풀고자 해서 이제 맘시터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 돌봄 공백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시터분들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이 맘시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살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여전히 이제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맡길 걱정을 항상 해야 되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고요. 이 주변에서 또 아이를 좋아하고 신원이 확실하고 좋으신 아이 돌보미 분들은 또 일자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저희는 지역 검색, 활동 검색, 이제 프로필과 인증,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받은 이 채용했었던 부모님들한테서 받은 후기 정보들을 보면서 서로가 매칭돼서 훨씬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로 더 질 높고 만족도 높은 매칭을 이루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 회원분들이 부모님들이 한 35만, 그 시터 회원분들이 한 65만 정도 되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는 서비스이고요. 심지어 울릉도에서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만큼 굉장히 곳곳에 육아 고충을 해결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돌봄 대란, 어린이집도 휴원을 하는 사태, 아이들이 아픈 사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정확한 정보로 빠르게 시터분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돌봄 대란에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드렸었던 한 해이었기도 하고요. 저희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일하는 부모님들을 돕기 위해 맘시터 비즈니스라는 B2B 서비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B2B 여기 사진이 안 나오는데 B2B 서비스는 이제 기업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임직원분들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이제 검증된 시터분들을 집으로 맞춤형으로 보내드리는 복지 서비스이고요. 그만큼 임직원분들은 일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고 기업분들은 이분들의 이제 로얄티나 아니면은 근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효과를 보면서 이제 윈윈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맘시터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사실 일하는 부모님들, 워킹맘뿐만 아니라 이제 워킹 데디들도 아이를 키우는 문제 때문에 업무 몰입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런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프라나 아니면 이걸 운영하는 조직, 투자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500명 이상의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을 꼭 설치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풍부한 육아 서포트로 직장 어린이집으로 육아 고충을 해결받고 있지만 지금 이런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는 작은 기업들은 이런 육아 복지를 받기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청년들, 사실 30대도 청년에 속하고 40대도 육아 중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혁신에 그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아 고충을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 이 작은 기업에서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큰 기업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중소기업들이 그 서비스를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유연하고 적은 돈으로 임직원분들을 서포트를 하고, 임직원분들은 또 이제 맞춤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복지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혁신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분들이 육아 고충을 좀 덜어내고 훨씬 더 업무 몰입을 할 수 있는 데 서포트를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역시 여성의 경력 단절에 바로 직결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18년생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행동들을 아이가 할 때마다 굉장히 놀라곤 하는데, 지난주에는 저희 아기가
엄마 바나나가 먹고 싶은데 아직 12시가 안 됐으니까 지금 시키면 내일 아침에 오니까 지금 시켜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일들을 이 어린 아이들은 우리 삶이 변하는 속도를 더 빨리 받아들이고 그거에 또 적응하고 또 그걸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바꾸고 있는 이 미래는 우리의 그 미래 세대, 지금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혁신을 우리는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래 예정이 없는 자리인데요. 제가 이렇게 나온 거는 오늘 두 분의 이 초청 강연, 기조 강연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려 나왔고요. 특히 오동현 원장님이 아까 저는 이렇게 워낙 이제 이쪽에 그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셨고 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거 보면 어느 분보다도 잘 정리해서 한국의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신 아주 임프레시브한 강연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정지혜 대표님 그 경우는 작년 같은 이맘때 이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정 대표님한테 이제 정말 훌륭한 기업이 되십시오 했는데 그때 1년 만에 100억 투자도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회사 밸류가 얼마 된 거예요? 뭐 저 100억 밸류가 한 100억 받았으니 한 500억 빌리언 된 것 같으네요. 예. 하여튼 뭐 1년 안에 이렇게 굉장히 큰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셨는데 벌써 그때는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그때에 비해서 그때도 노련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는 자리를 보니까 너무 노련하시고 1년 사이에 아주 상당히 이제 자신감이 붙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제 보면 이 마음 편한 세상이라 하는 그 주제가 정말로 오늘 말씀드렸던 기준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의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글로벌 아까 우리 오 원장님도 말씀하신 글로벌 Z세대들이 전부 다 자아 실현을 중요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경력 단절 문제를 경력을 굉장히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 문제, 아이를 어떻게 육아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또 우리나라는 특히 저출산 문제 아주 지금 굉장히 지금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아주 어떤面정부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이 신혼부부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는 그만큼 육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오 원장님도 이제 잡을 많이 만들어줘야 경제적인 게 돼야 아이를 또 키운다 하는 거고 또 경제적 이유가 되더라도 키울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마음 편한 세상 같은처럼 어떤 그 육아를 한 어떤 그 기업들이 나오면 굉장히 육아를 원하는 사람하고 육아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제공자와 원하는 사람, 수요자와 공급자를 만나게 해주는 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굉장히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그런데 1년 안에 100만 명의 그 회원을 확보하셨다니까 그 100만 명이 거의 매일 들어오면 MAU가 3천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틀 하면서 들어온다면 1,500만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그 잠재력이 크고 그걸 하다 보면 그냥 아이들 육아에 대한 그 중개하는 어떤 그 플랫폼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육아 용품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각종 서비스가 다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그 플랫폼 기업의 장점이라는 게 그런 성장 확장성이 아주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부탁을 드리려고 또 나왔는데 그런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런 어떤 그 잠재력을 그때 보고 1등상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하나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거가 너무나 감기무량해서 또 보람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잠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는 마음 편한 세상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만 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선진국 시장도 뭐 중진국도 요즘은 뭐 후진국도 뭐 개발도상국도 전부 다 Z세대들은 다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 사회적 니즈는 어느 나라도 다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오 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모델하고도 용합을 해서 결국은 마음 편한 세상이 직접 100% 회사를 아세안이라든가 해외에 만들지 마시고 이 모델을 이제 현지에 있는 회사의 파트너하고 함께 50대 50의 회사를 많이 만드시면 그러면 굉장히 확장성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하나의 진입장벽을 만드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진입장벽이 기술 기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점의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선점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배리어를 기술적인 우위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뭘 주목하실 필요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회원들이 이걸 통해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 마음 편한 세상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블록체인 같은 게 그런 어떤 그 결국은 뭐 활용이 되면 결국은 거기에 많이 기여한 이 마음 편한 세상에 많이 기여한 분들은 거기에 피도 돈도 내고 돈도 받고 하겠지만 또 그러면서 같이 마음 편한 세상이 성장할 때 그거에 대한 성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모델을 하게 되면 엄청난 스피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여기서 온 기념으로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국내에 이 육아를 중심으로 한 맘시터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또 플랫폼이 한국의 최고 기업이 되고 또 한국의 최고 기업으로 그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플랫폼 기업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시 또 아까 기준으로서 보면은 기술의 차별성,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 또 해외 진출 가능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SG 얘기를 했는데 맘시터 비즈니스 이런 마음 편한 세상 같은 게 굉장히 ESG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버는 거 그게 ESG의 핵심이거든요. ESG가 절대로 영리적인 거 관계없이 그냥 사회 봉사만 해라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그게 바로 ESG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보면은 소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정말 ESG 기업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을 또 마음 편한 세상도 강조를 많이 하셔서 이런 여러분들의 또 지지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는 1년 만에 1년 전에 대상을 받았던 기업을 1년 후에 초대해서 초청 강연을 하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요. 아주 경제신문다운 아주 좋은 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다시 한번 오늘 모든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뭐
오늘 클로징 이 애드레스는 없는데 제가 그럼 나온 김에 하여튼 이런 스마트 대한민국 대상을 또 2회 올해도 이렇게 성황리에 잘 준비해 주신 아주 경제신문 또 아주 뉴스코퍼레이션에 감사도 드리고 오늘 수상을 하신 많은 기업들이 정말 축하드리고 또 그 기업들이 오늘 이 마음 편한 세상처럼 내년에 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성공담을 얘기할 수 있는 걸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